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시계하고 안에가 좀 시계가 틀리네요. 밖에 게 조금 느리네.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커피 그 테이크아웃 하는 데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거기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1,000원이에요. 두 잔을 시켰어요. 가져가겠다고. 좀 이따가 나왔는데 보니까 냉커피가 2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걸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요새 겨울에도 냉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 더 많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겨울에도 냉커피를 마시더라고. 뜨거운 걸 안 드시고. 그 사람이 더 많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가.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희 집사람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나가면서 커피를 놓고 왔다고 저보고 갖다 달래. 주방 어디에 있대. 가져가려고 딱 봤는데 냉커피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 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다고. 자. 4장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또 4장 중에서 4장이 등록 제도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등록 기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하는 절차.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을 내고서 중개를 해야 될 건데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네 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등록 기준은 지난주에 했었고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이상 비중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요거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비중이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 칠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등록이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등록 기준을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준비 끝.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돼요. 등록시켜달라고 관청이 신청하는 건데, 그때 어디에다 등록 신청하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광명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한테다가 등록 신청을 한다. 이렇게. 자, 등록 관청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아니에요. 사무실을 갖다 내겠다고 하는 그곳이 기준. 광명에 살지만 구로구에다가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로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사는 곳이 아니고 사무실 있는 곳. 근데 그게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 경우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조그만 시장.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에는 구가 없죠? 없어요. 구가 없을 때는 시장, 구가 있을 때는 무조건 구청장. 그렇게.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남시장. 성남시에 구가 있죠?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만 시장. 이렇게. 이때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만 신청 자격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 법인이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면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 자격이 있는 이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빠져요.
요 얘기는 등록 신청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제외되니까 소공 결국은 등록 신청 못 한다는 얘기야. 소공은. 왜 그러냐? 소공이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돼버리면 소공인체 개공이 되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소속 금지에 걸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은 결국은 등록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한 3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 수수료인데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광명시에 가서 등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정한 수수료 요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이거고, 요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있는데 이 구비서류는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예요. 등록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했었죠. 자, 실, 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구비서류는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 한국 사람이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면 여기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시도지사한테 확인해요. 자기가 알아봅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무교육 받은 것은 입증해야 됩니다. 사무실 얻어놓은 것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같은 거 내서 입증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나 결격자 아닙니다. 이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등록관청이 신원조회를 해서 전과 기록 같은 걸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격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구비서류 그러면 실사 두 개밖에 안 돼요. 등록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비서류가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 틀은 외국 사람일지라도 자격증 있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놔야 되고 결격자 아니어야 되고, 이거 기본 틀은 원래 똑같은데 입증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증이 있어야지만 공인중개사가 되고 등록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인 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사무실 확보한 거 이건 입증해야 됩니다. 똑같이. 근데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신원조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구비서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해서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등록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자, 실, 사. 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비서류 그러면 자 빼버리고 실, 사. 외국인이다 그러면 하나 늘어서 실, 사, 결.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자,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에서는 심사하는데 심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등록 기준을 잘 갖추었는지 세 가지. 그 다음에 결격자는 아닌지, 아니어야지만 통과 이렇게 됩니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요게 등록 대장에 이름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름 올리고 등록 신청자한테 알려줍니다. 등록됐어요라고 통지해 주는데 요게 7일 이내 통지해 주도록 법이 돼 있고, 그러면 그게 심사기간이 7일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는 분쟁에 대비해서 서면 통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통지를 신청자한테 이렇게 하면 등록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중개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주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놓으시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보험에 들었다고 신고를 딱 하면 보험증서나 공제증서 사본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걸 확인하고서 드디어 사무실에 걸 등록증을 내어준다. 이렇게 뭐 등록증을 갖다가 업소에다가 걸고서 드디어 영업 개시 이렇게 업무 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영업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그런 건데, 거기다가 영업 활동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고. 그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관청에 등록해놓은 도장만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요. 이렇게. 그리고 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개사 협회에다가 매달 이번 달에 등록된 부동산 사장님이 A, B, C 있습니다라고 명단을 통보해요. 매달 통보합니다. 보통 언제까지 통보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하는 거니까 어제까지 통보했겠네. 오늘이 11일이죠. 어제.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한 번씩 통보. 요게 등록 절차예요. 자, 그런데 등록 절차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을 개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등록 신청하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까? 아니면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비로소 개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아서 갖고 있을 때부터 비로소 이때부터 개공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죠. 언제부터 개공이 되냐면 여기죠. 어제가 아니군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용어를 공부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했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갖다가 개공이라 한다. 하지 않았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갖다가 개공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는 뭐냐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개공이요. 자, 근데 이때 기준에 가지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뒤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나눠져. 자, 실무교육 받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전에 받습니까? 등록된 뒤에 받습니까? 전에 받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 이렇게 불렀어. 자,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합니까? 아니면 등록된 뒤에 보증 설정합니까? 등록한 후지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등록 후 보증 설정. 그러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인데 등록이 되려고 제출하는 구비서류에는 보증 서류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등록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요거 중요하고 순서가. 자, 세 번째는 등록이 됐다는 것과 등록증을 받은 것은 같지 않아요. 특히나 등록이 됐다고 해서 바로 등록증을 주지는 않아요.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예요?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고 이게 확인됐을 때 한해서만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등록이 됐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대신 여기서 등록증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이게 설정돼 있어요 라고 하면 일단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갖다가 준다고 법이 돼 있지.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봐요. 등록관청은 등록의 통지를 하는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등록 통지할 때 보증 설정 돼 있나를 확인해야 된다고. 맞아요? X지. 등록된 뒤에 하는 거니까. 반면에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죠? 요게 확인돼야 이걸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 절차의 핵심은 요 세 가지 순서예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교재를 볼 텐데 뭐냐면 등록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계약서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벌써 사무실 앞에서 어떻게 해? 막 계약서 써달라고? 장사지를 치고 있어. 써준 거야. 등록의 통지를 받고.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니지. 등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록의 통지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써주면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보증 설정도 안 했죠. 등록증을 안 걸어놨죠. 이것도 안 했죠. 법을 위반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형사처벌 받을 것은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제 곧 한 3일 있으면 보통 한 3, 4일 걸리거든요. 등록이 된대. 그런데 벌써 뭐요? 사무실 앞에 몰려와서 막 창문을 두들기면서 계약서 써달라고.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네. 이건 아니죠.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간혹 발생합니다. 사무실 오픈하기 위해서 가게 얻어놨어요? 그렇죠. 이제 막 곧 이제 등록증 나오면 업무 개시할 판이야.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는 사람 소개를 해가지고 벌써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등록되기 전에 벌써 계약서를 한 장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정식으로 오픈도 안 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 지금.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막 그래.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계약서 쓰고서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잠자리 들 때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등록을 신청해가지고 등록이 되기 전에 계약서를 써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된다는 걸 공부할 때 배웠던 것 같아. 전화 와. 밤 12시에. 괜찮겠냐고. 괜찮겠어요? 안 괜찮지. 이제 숨을 졸이면서 좀 지내야지. 무등록 중개업자요. 어떻게 해야 돼? 소문 내지 말고 숨 쉬지 말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그러니까 혹시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계약서 쓸 일이 있으면 다 이런 거 다 내리고 저런 거 못 보게.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이유를 꼭.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전화하셔가지고 걱정하시더라고. 실제 거의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조심을 하셔야 돼. 자,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냐면은 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앞부분까지가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밑줄. 요걸 갖다 보면 등록 신청을 갖다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록 신청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거기가 중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요. 동그라미 미음번 보십니다. 제일 밑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제일 밑에 미음번요. 미음번. 제일 아래.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업했다고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재등록 신청하면 그것은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영업정지를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미음번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에 가시면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첫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요?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61페이지 가십니다. 61페이지 보시면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요. 요 구비서류 부분입니다. 구비서류가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비서류 뭐가 있습니까? 실무교육수료 확인증 사본이 구비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번에 구비서류 또 뭔가요?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실사죠. 실사. 그렇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여권용 사진이 나옵니다. 여권용 사진 내야지 등록증에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외국인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외국인 밑줄 긋고요. 기억번에 보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밑에 있는 서류입니다.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인만 그렇습니다. 외국인만. 자, 밑에요. 반가로 2번에 가면 수수료 납부 이렇게 돼 있고 자, 수수료는요. 요금은 뭘로 정한다고 나옵니까? 밑에 등록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물을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거기만 물어봐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등록의 통지라고 써있는 부분.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 갖고 등록을 해주고 밑에 박스처럼 법인 개공, 공인 개공 구별해서 등록해 준다고요. 자, 지금 63페이지 제일 위를 보고 있어요. 딴 데 보신 분이 계셔? 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이에요. 예.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등록 신청을 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 서면 통지하게 돼 있습니까? 7일 이내. 그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가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운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어떻게 준다고요? 지체 없이 교부죠. 아까 위에서 등록의 통지는 7일이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밑에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까지만 읽으세요. 등록사항을, 그죠? 둘째 줄 앞부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리을번 첫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읽을 때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자, 둘째 줄 등록사항이에요. 둘째 줄 통지서에 기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한다고요? 중개사협회. 협회에다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좀 요상합니다, 솔직히.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하는 거. 네? 네. 옛날에 이제 협회 통보하면 협회 쪽에서 이제 이걸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 박스가 29회 때 한 문제로 출제됐던 얘기예요. 별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번엔 설명드리고, 3, 4월쯤 공부할 때는 이걸 통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공부할 때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야. 별표를 크게 하고 넘어가십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쭉쭉쭉 넘어가셔서 교재 72페이지 가보십니다. 용어만 좀 보고요. 넘어갈 겁니다. 자, 용어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용어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개공입니다. 여기 지금 광명시에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과천시요. 과천시장도 등록가칭 될 수 있죠. 같은 A라는 사람이 과천시장한테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이 여기 돼 있고 같은 사람이 여기 또 등록하는 거야. 이게 실무적으로는 거의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등록을 해줄 때 요거 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또 등록이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에 하나 사무차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등록이 돼서 등록이 뭐예요? 취소가 돼야 돼. 이때 등록 취소할 때는 이 등록을 자를까요? 이쪽 등록을 자를까요? 나중에 걸 잘라요. 그러면 별로 괴로울 게 없어. 두 개 다 자릅니다. 이중 등록은요. 두 개의 등록을 다 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소공으로 일해요. 소공? 그리고 동시에 을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A라는 사람이 또 소공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갑 중개업소에서 소공, 을 중개업소에서 소공 이렇게 동시에 일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소속이라고 그래요. 이중소속. 아까 위에 게 뭐였죠? 이중등록. 이것은 이중소속. 이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갑중개업소의 중개보조인 A가 을중개업소 거기에 가서 중개보조로 일합니다. 이것도 이중소속. 이것도 금지야. 만약에 갑 법인 개공인데 법인이요. 거기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는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A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을 법인에 가가지고 임원으로 또는 사원으로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요. 어떻게? 이것도 이중소속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두 군데 동시에 발을 담가 놓고 있으면 이중소속이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만약에 이 부동산 사장님이 A를 서운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매물을 다 빼가지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죠?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일해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시에 두 군데 사무실에다가 발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소공인 사람이 임원으로 일한다. 을에 가서 을법인에 가서 이것도 이중소속이야. 여기 사원인 사람이 개인업소에 가서 보조로 일한다. 이것도 이중소속이야.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이면서 요 중에 하나다. 동시에 걸쳐 있으면 요거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세 번째 것 때문에 본 거예요. 세 번째 것 때문에. 이중소속은 시험에서 꽤 나옵니다. 이건. 자, 세 번째 건 뭐냐?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계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B라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데, 그죠? 그 사무실에 오후 3시까지는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3시만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 그래서 A가 이 사무실에서 소공으로 일해. 낮에는 자기 사무실을 지키는 사장님이고 밤에는 가가지고 소공으로 일한다고 밤낮으로 일한다고 A가. 자, 이랬을 때 이거는요. 이중소속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 그치? 이건 더 문제가 있지. 이건 뭐요? 얘기 안 해도 반드시 물건 빼와. 100%.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이중소속.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군데 사무실에 이렇게 동시에 속해 있다 그러면 걸리는 건데 이중 등록 빼고는 다 뭐예요? 이거지. 그래서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 사표를 내고 자기 사무실을 차리려고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 나왔을 때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왔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표 내고 가는 걸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출제위원과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출제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하나 더 질문.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휴업 중일지라도 개공이요. 휴업 중이니까 자기 사무실 일 안 하겠지. 그래도 개공이니까 동시에 보조원이 되면 이중소속에 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소속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에 꽤 나와.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온다고요. 교재에서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 밑에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보면 이중 등록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목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을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됐습니다. 이제 74페이지를 펴십니다. 자, 74페이지는 요겁니다.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보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업.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자격증 따고 등록을 내고서 중개업을 해야 되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근데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어요. 또 이 사람.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이렇게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비난을 받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형사처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제일 무겁게 처벌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개사 법령에 보면 형사처벌 받는 게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또는의 뜻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거예요.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길게 부르려면 힘드니까 줄여서 이걸 3학년 3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는 뭐요? 1학년 1반. 그죠? 가끔 보면 은어 중에 학교 갔다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셔요? 어?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멀리 떨어지세요. 깜빡 갔다 왔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학교는 몇 학년 몇 반 있죠? 몇 학년 몇 반 있죠? 그래서 그냥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요? 그치 이렇게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등록이 뭐냐? 무등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애초부터 등록이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 두 번째는 등록이 됐다가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어느 때 등록이 없어질까요? 등록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은 죽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나서 계약서를 10장 써줬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 두 번째, 강제 폐업의 경우가 있죠. 법을 위반해서. 그게 뭐예요? 등록 취소요. 등록 취소 받으면 그때는 뭐예요? 등록이 없어져.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고서 계약서를 10장 써줬어. 이게 돼. 3학년 3반이요. 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이 경우가 많아요. 등록이 애초부터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막 중개업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에 가면 그 마을 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이 땅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고 막 그래요. 시골에 가면. 근데 이장님은 뭐야?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뭐 자격증 그럼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에 몇 건씩 하고 막 그래요. 소개비 받고. 그 이장님이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야. 이장님이.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처남이에요. 처남이 가평에서 부동산 사무실 한다고, 자식 없다고, 자식 딸라고 공부해봤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정말 세상이 재미나는 게 저희 동서가 하나 있어요. 그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밑이야.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어. 근데 형사예요, 형사. 형사인데 이 명절 때 딱 모이잖아. 처남, 형사, 동서. 범죄자를 멀리서 잡을 필요가 없어. 그 앞에 있는 사람이야. 제가 가르쳐주고 싶지만.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요게 시험에 나와. 자, 중개업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네 가지. 지난주에 했었죠? 보수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하는 것을,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면, 이 사람이 무등록이에요. 근데 의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중개를 10건이나 했어요. 그리고 10명 손님들이 전부 다 보수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했더니만 다 주겠다고 약속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서는 한 명도 계약서를 보수를 안 주는 거야. 다 약속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요, 판례가 어떻게 봐요? 요구 약속했는데 한 명도 현실적으로 복비를 안 줬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은 걸로 치니까 무등록 상태일지라도 중개업이 안 돼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를 지난주에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이게. 그런데 재수없게 1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마음씨가 너무 착한 한 명이 복비를 주는 거야. 그럼 받은 거예요. 9명 안 줬어. 한 명이 줬어. 그래도 받은 거야. 그래버리면 중개업이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받습니다. 차라리 처벌 받을 것 같으면 나머지 9명도 다 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처벌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써준, 무등록 중개업자가 써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은 요 손님들 보고 약속했는데 안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만 주고 나머지 9명 안 줬잖아. 그래도 한 명 줬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됐죠. 나머지 9명 안 준 사람들한테 복비 약속대로 내놔라 해서 재판 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보수 안 주면 주면 받아 챙길 수는 있지. 안 줘. 그걸 강제적으로 재판 걸어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무등록 중개업을 금지시켜 놓고 나중에 실제는 무등록 중개 활동을 하니까 복비는 주라고 판결 내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요걸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교재 보면 우리 교재는 74페이지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무등록 중개 행위자의 중개에 따른 거래 계약의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밑줄 긋고 읽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은 둘째 줄 끝에 가면 그래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써줬지만 그래도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효.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끝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학교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요. 3학년 3반.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보호수청권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세 가지. 자, 이제 2절 가셔가지고 교재는 76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자, 요 등록 절차고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 비중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예. 자, 이번에 요 결격사유 들어갑니다. 결격사유는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기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법조문에 따르면 총 12명이에요. 12부류.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5덩어리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 그 전에 결격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면 손님들이 피해볼 수 있으니 배제시키는 거야. 그 취지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격자가 만약에 오픈하겠다고 등록 신청하잖아요. 등록 안 시켜줘. 그죠? 결격자가 만약에 취직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취직이 안 돼. 이 사장님은 결격자인 사람을 뽑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손님들 보호가 목적이에요. 자, 12명 중에서 첫 번째 부류가 제한 능력자예요. 이 제한 능력자 그러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죠. 능력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지금 보면 세 사람이 있는데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피한정 후견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 자, 근데 민법과 요 중개사법은 달라요. 민법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게 민법이야. 민법은. 근데 중개사법은 이런 사람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손님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시키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취지가 틀려요. 그래서 적용하는 데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민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가 됩니까? 우리 법에서는 전부 다 만나이입니다. 만나이. 예, 만나이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가 2개라며요. 그런데 법에서 할 때는 전부 다 만나이예요. 예? 그래서 요거 보면 19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이 뭐예요? 미성년자. 그러면 19세 미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세 미만은 몇 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8, 17, 16 그거잖아 이게. 19은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세 그러면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딱 19세 이러면 성년자예요. 성년자. 19세 미만 그러면요. 18, 16 이게 18 이게 된다고 이게 밑으로 미만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격자예요, 안 해요? 아니고 19세 미만 그러면 결격자고 19세 그러면 결격자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알아두셔야 돼. 칠판에서 갑자기 노랗게 쓰는 건 다 중요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막 합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형편이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판단 능력이 낮아. 그래서 동의를 얻어도 여전히 뭐라고요? 결격자 이렇게. 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지만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독자적으로 전세계약 같은 걸 체결할 수 있게끔 성년으로 취급합니다. 민법에서는요. 결혼하면. 그렇지만 중개사법에서는 결혼했다고 해서 판단 능력이 달라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결혼해도 여전히 뭐요? 19세 미만은 결격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중에서 결격자 아닌 사람이 나올 수 있나요? 결코 나올 수 없죠. 응? 동의 얻어도 결격자, 결혼해도 결격자, 무조건 결격자. 자, 맞는지 보십니다.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치, 오라고 해야 돼.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오라고.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드디어 걸렸어.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자격증 딴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 1월 달에 걸리는 것은 그러고 넘어가. 3월 달에 또 할 텐데 또 걸리면 안 돼. 자,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후견인 그러면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요. 피상속인 그러면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아빠라고, 아빠. 여기는 피후견인, 피후견. 후견을 당하는 사람. 반대말은 후견인. 그잖아요. 그러니까 피후견인이니까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정도 차이예요. 위에 나와 있는 피한정 후견인은 제정신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오락가락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은요, 무조건 X예요. 판단 능력 자체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 가장 대표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치매 노인분이에요. 그게 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보통 때는 정상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콩나물 가격도 깎고 아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화장품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그랬을 때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새로 산 거 있으면 가격을 물어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대답을 해주다가 요새는 대답을 안 해요. 아니면 가격을 낮춰서 얘기하든지. 제가 막 놀라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만약 이런 배우자 때문에 살기 힘드신 분은 물론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어. 근데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판사한테 보여보는 거예요. 이렇다고 지금. 그럼 판사가 의사한테 또 보여봐. 그 의사가 딱 보고서 그렇게 하고 인정이 되면 그때 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요 큰 그림이 일단 사유에 들어가야 돼. 응? 뭐 질병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사유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을 끌고 가서 판사한테 보여보면 판사가 돌봐줘야 되겠는 걸 라고 결정해. 그게 뭐예요? 후견 개시예요. 교재 잘 안 나오는데 후견 개시 결정이에요. 이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개시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똑 부러지는 건 결정이에요. 후견 개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돼요?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돌봐주기로 결정하는 거. 그때 돌봐주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저예요, 저. 제가 1순위 후견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정도 차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돼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또 확인해가지고 돌봐줄 필요가 없겠는 걸 이렇게 후견 종료 결정을 내리죠. 이번엔 종료 끝났다고? 요게 뭐예요? 개시. 여기가 뭐예요? 종료죠.
용어를 그런 거 써요. 개시, 종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문에서 피한정후견이라고 나오면 개시가 된 거야. 그걸 혼동한 신문이 또 계시더라고. 여기서 피성년후견이 이렇게 나오면 사유가 있어갖고 개시가 된 거야. 그걸 이렇게 불러. 이렇게 써.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거, 핵심적인 거. 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요 끝내려면, 그쵸? 이렇게 돌봐주는 걸 끝내려면 어떻게 하냐. 사유가 없어지면서 제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종료 결정까지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피후견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획일적으로 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런 사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딱 끊어주는 거야. 이때부터 개시, 이때부터 종료. 이렇게 개시, 종료, 판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상태가 그런 상태인지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이거 돌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걸 확실하게 결정해줘요? 판사가요. 판사가 많이 개입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예? 이게 결격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봐봐요. 피특정 후견이라고 있어요. 29회 시험 때 나온 사람이야.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 시간 이거 공부하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피특정 후견인은 피후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제한능력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한능력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런데 이 피후견인은 자기도 할 수 있어.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돌봐주는 사람이 해야 돼. 동의를 해주든 대신하든 간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돌봐주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돌봄을 당하는 이 사람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은 능력을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자는 비슷한데 아니라고요. 피특정은 아니라고. 그거. 자, 하나만 더 해봐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합니다. 파산자예요. 파산자는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빚이 많다.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넣어야 돼. 판사가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갚을 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봐요. 판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 뭐예요? 갚을 자력도 없고 재산 빼돌린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때려줘요. 선고. 파산 선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거 판사가 때립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파산자. 파산자가 되면 장점이 하나. 이제 빚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빚 못 갚겠다고 손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파산이에요. 파산. 뭐 신청을 넣어서 선고받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빚 안 갚아도 되니까요. 살 것 같아요. 근데 살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잠시만 그래요. 잠시. 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가질 수 없는 직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빚을 안 갚아도 되지만 중개업시장에서 일 못해요. 보존될 수 없어요. 자격증이 있어도 사무실 오픈할 수 없어요. 그게 다 불이익이에요. 뭐 교사도 될 수 없어요.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너무 많아요.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잠시 좋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언제 파산자에서 벗어나냐면요. 자, 빚을 갚고 복권이 되면, 복권이 뭐죠? 권리를 회복시키는. 이게 잃었던 권리 마이너스예요. 잃은 권리예요.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거 해줘요? 복권 결정?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그럼 파산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파산자라고 불러요? 선고받은 때부터 복권 될 때까지. 선고받은 때부터 복권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파산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진짜 하나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빚을 갖고 복권 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복권 신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자. 여전히 결격자입니다. 아직 복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좀 해달라고, 선고 때려달라고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 중입니다.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아직 아니죠, 지금? 요게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거 대비하셔야 돼. 파산 신청 중이다. 아직 아니야. 아시겠죠? 이것도 판사가 뭐예요? 획일적으로 합니다. 확실하게 선고부터 복권될 때까지. 이게 파산자. 그런데 회생이라고 있어. 회생. 회생. 회생은요. 빚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빚을 깎아서 갚아나가요. 채무조정해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가. 이 사람은요. 정상인입니다.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회생 신청을 했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자 나오면 이 사람은 결격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파산자는 결격자 맞지만. 그죠? 이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회생 그러면 결격자? 아닙니다.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지만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쉬겠습니다.